어머니 제발 물 한 모금만. 고열에 시달리던 며느리가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대답 대신 손에 들린 논유광을 번쩍 들어 올렸지요. 며느리의 머리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선 팔도를 통틀어 이토록 잔인한 시어머니가 또 있었을까요? 3년 동안 친딸처럼 모시던 며느리에게 요강물을 끼얹다니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천하의 악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지요. 그 요강물 속에 숨겨진 피눈물 나는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그 끔찍한 밤이 있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영조 15년 봄이었지요.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 윤씨 가문의 고택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지만 몇 대째 벼슬길이 막혀 가세가 기울고 있었지요. 그래도 마을에서는 제법 이름 있는 양반가였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최 씨였어요. 최 씨는 20에 시집와서 40이 넘도록 이 집안을 지켜왔습니다. 남편 윤생원은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남편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숙 윤석이었지요. 윤석은 형과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고 교활했습니다. 형이 죽자 형순의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지요. 최 씨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들 이름은 윤재였어요. 윤재는 성품이 곱고 착했습니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지요. 최 씨는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를 구해주고 싶었어요. 윤재가 22이 되던 해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고을 서씨 집안의 외동딸이었지요. 이름은 서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서윤은 단아하고 고왔습니다. 얼굴도 예뻤지만 무엇보다 마음씨가 어질었어요. 혼례를 치르던 날 최 씨는 며느리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고운 눈매, 단정한 자태. 하지만 최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지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는 배필일까? 혹시 집안 망신을 시키지는 않을까? 최 씨는 며느리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서윤이 시집에 들어온 첫날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서윤은 일어났지요. 부엌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최 씨가 눈을 떴을 때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서윤이 공손히 인사를 올렸지요. 최 씨는 상을 둘러보았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나물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다 했느냐? 예, 어머님.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하지 않았지요.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아침을 지었지요.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시어머니의 발을 주물렀어요. 어머님, 오늘 다리가 많이 부으셨네요. 서윤이 시어머니의 발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최 씨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지요. 괜찮다. 그만해도 된다. 아니에요. 조금 더 할게요. 어머님이 편하셔야 제 마음도 편해요. 최 씨는 며느리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지요. 마음 한구석이 살짝 녹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 씨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윤신의 며느리 봤어? 봤지. 참 어질더라. 시어머니 모시는 거 보소.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아. 친딸도 저렇게 못해. 저런 며느리 얻으면 팔자 꼽히는 거야.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서윤은 마을에서 칭송이 자자한 며느리가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최 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차를 한 잔 들고 왔지요. 어머님, 차 한 잔 드세요. 최 씨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요.
며느리야. 예, 어머님. 최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고생이 많다. 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이 며느리를 너무 경계했구나. 착한 아이다. 우리 윤재 복이 터졌어. 최 씨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서윤이 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발그레했지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최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이요. 의원이 석 달이래요.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아이를 가졌단 말이냐? 예, 어머님. 최 씨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행동이었지요. 고맙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서윤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최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에게 좋은 것만 먹였습니다. 자기는 굶어도 서윤의 밥상은 가득 차렸지요. 며느리야, 이거 먹어라. 몸보신해야 한다. 어머님, 너무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 다 먹어. 최 씨는 며느리가 무거운 것 들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거 내려놔. 내가 할게. 어머님,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이한테 무리가 가면 어떡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윤신의 시어머니 완전히 달라졌대. 며느리한테 지극정성이래. 그러게 며느리 복 터진 거지. 10달이 찼습니다. 해산날이 왔지요. 산파가 왔습니다. 최 씨는 방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안에서 서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최 씨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어요.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산파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쏟아본 적 없는 눈물이었지요. 방으로 들어가 손자를 안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오물오물 입을 움직이는 모습,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이었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서윤은 지쳐 누워 있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음 놓으세요. 아이 이름을 준서라 지었어요. 준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났지요. 건강하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어요. 최 씨는 손자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서, 할머니 왔다. 최 씨가 손자를 안으면 준서는 까르르 웃었지요. 서윤도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준서가 돌을 지난 무렵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급한 전갈이 왔지요. 윤재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과거 공부를 하러 한양에 가 있던 윤재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최 씨와 서윤은 급히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재는 객지에서 병을 얻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서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남편의 싸늘한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최 씨도 울었어요. 외아들을 잃은 슬픔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그날부터 알아누웠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몸져 눕고 말았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윤이 기침을 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슬픔에 지쳐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지요. 밤에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졌어요. 최 씨가 걱정했습니다. 며느리야, 의원을 불러야겠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아요, 어머님. 곧 나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벌써 열흘째야. 의원 불러. 최 씨는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서윤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진맥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최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이 최 씨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방에서 떨어진 곳으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폐병입니다. 최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폐병이요. 기침 소리와 가래를 보니 틀림없습니다. 최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담벼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폐병?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었지요. 걸리면 거의 죽었습니다. 100명 중 99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옮는 병이었습니다. 옮습니까?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옮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거나 같은 그릇으로 밥을 먹으면 위험합니다. 최 씨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우리 준서는? 의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린아이는 더 위험합니다. 면역이 약하니까요. 지금 당장 환자와 떨어뜨려야 합니다. 최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자 준서, 겨우 도를 지난 어린 것이 떠올랐지요. 만약 준서에게 옮으면 최 씨는 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의원이 고개를 저었지요. 폐병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운이 좋으면 나을 수도 있지만 의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 뜻은 명확했어요. 거의 죽는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의원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마을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왜요? 폐병이 있는 집안이라는 게 알려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무도 이 집안과 상종하지 않을 겁니다. 준서가 커서 장가를 들어야 할 때도 아무도 딸을 안 줄 겁니다. 최 씨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며느리를 살려야 한다. 손자를 살려야 한다. 집안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셋 다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의원이 말했지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의원이 최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으십시오. 최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내쫓으라고요? 그래야 손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 때문에 내쫓았다고 하면 마을에 폐병 소문이 납니다. 하지만 의원이 잠시 말을 멈췄지요. 나쁜 며느리라서 내쫓았다고 하면 병 소문은 막을 수 있습니다. 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라는 겁니까? 의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에서 서윤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요. 옆방에서는 준서의 옹알이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를 살릴까? 손자를 살릴까? 둘 다 살릴 수는 없었어요. 최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피눈물이었지요. 3년 동안 친딸처럼 아끼던 며느리였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시어머니를 모시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손자, 이 집안의 핏줄, 대를 이을 유일한 아이, 그 아이를 죽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시숙 윤석이었지요. 형과 조카가 죽자 윤석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형순의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서윤이 살아있으면 재산은 준서에게 갑니다. 하지만 서윤이 죽으면 윤석이 가로챌 수 있었지요. 최 씨는 윤석의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석이 관가에 밀고를 했다는 거예요. 조카 며느리 서윤이 폐병에 걸렸다고, 역병 환자니까 잡아가서 불태워달라고. 당시 나라에는 괴질이 창궐하고 있었지요. 관가에서는 병에 걸린 자들을 무조건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넣고 산채로 불태워버렸어요. 최 씨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지요. 역병 감찰반이 오면 서윤은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최 씨는 결심했어요. 며느리를 내쫓겠다. 그것도 악독하게. 병 때문이 아니라 미워서 쫓아낸 것처럼. 그래야 윤석이 더 이상 쫓지 않을 테니까. 이미 쫓겨난 며느리를 굳이 죽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강물을 끼얹어 더럽히겠다. 그래야 관군이 와도 역병 환자로 보이지 않을 테니까. 오물에 뒤덮인 거지로 보일 테니까.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하지만 나는 악기가 되어야 한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에게 독서를 퍼부었어요. 이 쓸모없는 년, 밥값도 못하면서.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입 닥쳐. 내 기침 소리 듣기 싫다. 서윤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어제까지 자상하던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걸까? 최 씨는 밥을 줄 때도 개밥 그릇에 담아 마루에 던졌습니다. 짐승처럼 먹어라. 서윤은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최 씨는 돌아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일해야 한다. 며칠이 지났어요. 최 씨의 구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서윤에게 찬물을 끼얹었지요. 이 엽기 같은 년, 젖은 채로 마당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눈이 내리는데도 맨발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보았지요. 윤신에서 무슨 일이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한대.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왜 갑자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일부러 더 크게 소리쳤어요. 재수 없는 년, 내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 막아 꼈다. 내 아들이 죽은 것도 다 내 탓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시어머니 무섭다. 며느리가 불쌍해. 최 씨는 악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왔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이었지요. 최 씨는 낮에 윤석이 관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밤 역병 감찰반이 온다. 서윤을 잡으러 온다. 최 씨는 서둘렀어요. 오늘 밤 안에 내보내야 한다. 최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논유광이 들려 있었어요. 서윤이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물 한 모금만. 서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지요. 최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 최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물, 그래, 내년이 갈증이 심한 모양이구나. 이거나 실컷 처먹어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요강 속에 가득 담긴 누런 오줌물을 서윤의 머리 위로 끼얹었습니다. 서윤의 온몸이 지독한 지린내와 차가운 액체로 뒤덮였어요. 어머니,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씨는 그것도 모자라 소금 한 대박을 가져와 면상에 뿌렸지요. 이 재수없는 엽기 같은 년,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가문에 막아 꼈다. 최 씨는 서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맨발로 눈밭에 내팽개쳤지요. 서윤은 수치심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추운 밤에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저 여기서 나가면 정말 죽습니다. 하지만 손을 뿌리쳤습니다. 죽으려거든 우리 집 담장 밖에서 죽어라. 최 씨는 낡은 보따리를 서윤 앞에 던졌지요. 이게 마지막 잡이다. 다시는 이 근방에 발도 들이지 마라. 만약 돌아오면 그땐 내 손으로 내년의 목을 칠 것이야.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무리 병들었어도 요강물을 끼얹다니. 저 최 씨 할멈은 사람이 아니라 악기야. 며느리가 불쌍해서 어떡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윤신의 시어머니가 병든 며느리를 요강물로 쫓아냈다고. 악기도 그런 악기가 없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대문이 닫힌 후 최 씨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입니다. 최 씨는 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통곡했지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최 씨의 손에는 서윤의 머리카락 몇 올이 남아 있었어요. 그걸 가슴에 품고 밤새 울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지린내를 풍기며 버려진 서윤. 그녀는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원망과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의 칼바람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챙겨 어둠 속으로 기어갔어요. 준서야, 엄마가 미안해.
그것이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지요. 그 요강물 속에 숨겨진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악행 뒤에 피눈물 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윤은 눈밭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얼굴에는 아직도 지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해졌어요.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서, 아들 생각이 났지요. 그 아이를 두고 죽을 수는 없었어요. 서윤은 보따리를 들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감각이 없어진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 어찌 저에게 그러셨습니까? 3년 동안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시어머니를 위해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러셨어요? 차라리 칼로 베어 죽이시지. 어찌 이토록 잔인한 모욕을 주셨습니까?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금세 얼어붙었지요. 지독한 지린내가 몸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오줌물과 땀, 그리고 병마의 기운이 섞인 냄새였어요. 코를 찌르는 악취였지요. 서윤은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이 꼴로 어디를 간단 말인가? 누가 이런 나를 받아주겠는가? 절망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횃불 여러 개가 번뜩였습니다. 수십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서윤은 본능적으로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횃불이 가까워졌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이 근처에 병자가 숨어들었다는 제보가 있다. 서슬퍼런 외침이었습니다. 샅샅이 뒤져라. 한 놈도 살려두어선 안 된다.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역병 감찰반이었습니다. 윤석이 밀고한 대로 온 것이었지요. 서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지나가 주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광군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횃불빛이 바위 근처를 비추었지요. 서윤은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제 끝이다. 잡히면 불에 타 죽는다. 여기다. 한 광군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누가 쓰러져 있다. 서윤의 심장이 멎었어요. 광군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광군이 갑자기 코를 움켜쥐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으악! 광군이 비명을 질렀지요.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냐? 서윤의 몸에서 지독한 악취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강물과 땀, 그리고 병마의 기운이 섞인 냄새였어요. 코를 찌르는 정도가 아니었지요.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광군 대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어요. 뭐야 이게? 대장도 코를 막았습니다. 대장님, 쓰러졌던 광군이 일어나며 말했지요. 이 계집은 역병이 아니라 그냥 미친 오줌싸개 거지년인 것 같습니다. 온몸이 오물범벅이라 냄새 때문에 숨도 못 쉬겠습니다. 보십시오. 전신에서 지린내가 진동합니다. 대장이 서윤을 힐끗 보았어요. 서윤의 머리카락은 오줌물에 젖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악취가 풍겼지요. 온몸이 오물범벅이었어요. 대장이 퇴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더러운 년. 대장은 코를 막은 채 말했지요. 역병 환자들은 냄새가 아니라 몸에 반점이 있어야 해. 피부에 검붉은 점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야. 그럼 이 년은 그냥 오물통에 빠진 거지년이지. 미친년이거나. 광군들이 웃었습니다. 이런 년을 잡아가 봤자 격리소만 더러워진다. 대장이 손을 저었어요. 내버려둬라. 시간 낭비다. 다른 곳을 수색하자. 횃불 무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서윤을 비웃는 소리가 들렸지요. 재수없게 오줌 싸게 거지년이나 만나고 냄새 때문에 코가 썩겠다. 빨리 가자. 저런 년은 어차피 얼어 죽을 거야.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횃불빛도 사라졌지요. 어둠이 다시 찾아왔어요. 홀로 남겨진 서윤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공포에 질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살았다. 살았어.
서윤은 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지요. 그런데 문득 소름 끼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어요. 만약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길을 나섰다면? 서윤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나를 정갈하게 보내주셨다면?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왔다면?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랬다면 지금쯤 관군들에게 잡혔을 것이다. 폐병 환자라는 게 들켰을 것이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져 산채로 불태워졌을 것이다.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얹은 그 지린내 나는 오줌물. 그것이 나를 살린 거야. 서윤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악취를 맡았어요. 역겨운 냄새였지요. 하지만 그 냄새가 관군의 손길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관군의 의심을 피하게 해준 방패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 서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일부러?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연일 거야. 그 할멈이 나를 생각해서 그랬을 리 없어. 정말로 나를 증오해서 그랬을 거야. 그래, 그게 맞아. 서윤은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았지요. 정말 그럴까? 정말 시어머니는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걸까? 서윤은 생각을 떨쳐냈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다. 서윤은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작은 동굴이 보였어요. 서윤은 동굴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서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천국 같았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지요. 추웠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목이 탔지요. 하지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가 던져준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어요. 낡고 해진 괴나리 보찜.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곰팡이 핀 떡일까? 아니면 비웃음 섞인 돌덩이일까? 서윤은 보따리를 쥐었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서윤은 망설였어요. 만약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니, 돌덩이라도 들어있다면, 시어머니의 마지막 비웃음이라면, 서윤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며 보찜을 열었지요. 썩은 내가 진동할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따리가 열리자 코끝을 스치는 향기는 기이할 정도로 달콤하고 고소했어요.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쉰 보리밥이나 찌꺼기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대신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두툼한 육포 한 덩이가 있었지요. 그 옆에는 평소 귀한 손님이 와야 구경할 수 있었던 최고급 약과가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육포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짭조름한 고기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약과의 달콤함이 혀끝에 감돌았지요. 사흘을 굶주렸던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내가 굶주린 것을 알고 계셨구나. 추운 밤 산길을 헤매며 배고플 것을 알고 계셨구나. 서윤은 음식을 먹으며 울었어요. 한 입 먹고 울고 또 한 입 먹고 울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후 서윤은 보따리 밑바닥을 살폈어요. 묵직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사이를 헤쳤지요. 비단 주머니 하나가 나왔어요. 서윤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황금 비녀가 햇살에 번쩍였지요. 은가락지 네 쌍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어요. 이건 시어머니의 갑오야.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오셨다던 그것. 최 씨 가문의 유일한 보물. 시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시던 것. 왜 이걸 나한테 주신 거야?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금붙이들 사이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서윤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피빛으로 쓴 듯한 글씨가 빼곡했지요.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투박했습니다. 평소 글을 모른다고 하셨던 분이었지요.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삐뚤빼뚤하지만 간절한 글씨였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내 아가 서윤아. 서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아가라고 부르셨어. 이 못난 시어미를 원망하지 마라. 오늘 밤 관가에서 역병 환자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산채로 불태운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윤은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역병 감찰반, 횃불을 들고 산을 뒤지던 광군들.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던 거야. 그런데 아가, 시숙 윤석 놈이 문제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윤석? 남편의 숙부. 그 탐욕스럽던 시숙. 윤석이 뭘 했다는 거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윤석 놈은 내가 죽어야 이 집안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관가에 밀고를 했더구나. 내가 폐병에 걸렸다고 잡아가서 불태워달라고.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윤석이 나를 밀고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서윤은 윤석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숙부, 항상 탐욕스러운 눈으로 집안을 노려보던 사람, 조카 며느리인 서윤에게도 불순한 눈길을 보내던 사람, 그자가 나를 죽이려 했구나. 재산 때문에.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너를 살리려면 이 방법뿐이었다. 지린물을 끼얹어 너를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저들의 손길이 닿지 않을 것이기에 소금을 뿌려 가문에서 의절했다고 소문을 내야 저들이 너를 끝까지 쫓지 않을 것이기에. 서윤은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요강물은 나를 더럽히기 위한 게 아니었어.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였어. 소금은 저주가 아니었어.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였어. 의절을 선언해야 윤석이 더 이상 나를 쫓지 않을 테니까. 이미 쫓겨난 며느리를 굳이 죽일 필요가 없으니까.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요강을 들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요강을 들고 서 있던 그 모습, 서슬퍼런 눈, 차가운 목소리.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눈물, 피눈물.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3년 동안 친딸처럼 아끼던 며느리에게 요강물을 끼얹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 서윤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아가, 부디 살아남아라. 이 금부치들을 팔아 약을 사고 멀리 북쪽 국경지대로 가거라. 그곳은 광군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 끈질기게 살아남아 힘을 길러라. 시어머니는 도망갈 곳까지 알려주셨어요. 북쪽 국경지대, 광군이 손대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살아남으라고. 내가 살아야 우리 윤재의 핏줄이 이어진다. 준서가 자라서 아비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서윤은 손에 쥔 금부치를 바라봤습니다. 황금 비녀, 은가락지, 시어머니가 평생 간직하던 갑오. 이걸 나한테 주시다니.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못난 어미는 여기서 미친 척하며 저 탐욕스러운 윤석 놈의 눈을 속이고 있으마. 준서는 내가 지키겠다. 내가 건강해지면 그때 돌아오너라. 그때까지 부디 아프지 마라. 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묻고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어머니, 동굴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그 지린물이 당신의 눈물인 줄도 모르고.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소금이 당신의 피눈물인 줄도 모르고. 서윤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지요. 서윤은 보따리를 다시 쌌습니다. 금부치를 품에 넣었어요. 편지를 가슴 깊이 넣었지요. 그리고 맹세했어요.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어머니께 돌아가야 한다. 내가 죽으면 어머니의 저 고귀한 희생은 물거품이 된다.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병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복수와 효심으로 무장한 눈빛이었지요. 윤석, 그 탐욕스러운 자가 나를 죽이려 했어. 재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겠다.
건강해져서 돌아가겠다. 어머니의 누명을 벗기겠다. 윤석의 죄를 밝히겠다. 준서를 다시 안겠다. 서윤은 동굴을 나섰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어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국경지대, 광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야 한다. 서윤은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짊어지고 가는 발걸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해. 서윤은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북쪽을 향해. 그것이 복수와 효심으로 무장한 한 여인의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윤씨 가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시어머니 최 씨는 대문을 닫고 밤새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눈물을 닦았지요. 이제부터 연기를 해야 해. 미친 척 해야 해. 윤석놈의 눈을 속여야 해. 최 씨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지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면 됐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윤석이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밤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의 눈이 번뜩였어요. 최 씨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하하, 드디어 전연을 쫓아냈다. 재수없는 년, 우리 집안에 역병을 들여온 년. 윤석이 물었지요. 서윤이를 쫓아내셨습니까? 그래, 요강물을 끼얹어 쫓아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윤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잘하셨습니다, 형수님. 최 씨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 독사 같은 놈, 내가 관가에 밀고 한 거 다 알아. 내가 우리 며느리를 죽이려 한 거 다 알아. 하지만 겉으로는 미친 듯이 웃었지요. 하하, 이제 우리 집안에 마가 풀릴 거다. 윤석이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웃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야, 부디 살아있거라. 부디 멀리 도망쳤거라.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미친 사람은 우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최 씨는 그날부터 미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을 하고 밤에 울부짖고 낮에 웃어대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윤신의 시어머니가 미쳤대. 며느리 쫓아내더니 제정신이 아니래. 그렇게 악독하게 굴더니 천벌 받은 거지. 소문은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미친 척이 연기라는 것을,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라는 것을, 그리고 손자 준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서윤이 쫓겨난 그 겨울밤으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났지요. 역병은 물러갔습니다. 광군들의 횃불도 사라졌어요.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요. 하지만 윤씨 가문은 달랐습니다. 윤석이 집안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최 씨는 미쳤다는 소문 그대로 광에 갇혀버렸습니다. 윤석이 형수를 가둔 것이었지요. 미친 할멈은 광에 가둬야지. 집안 망신이야. 윤석은 그렇게 말하며 최 씨를 가두었어요. 그리고 가문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했지요. 논을 팔고 밭을 팔았습니다. 집안의 세간살이도 하나둘 사라졌어요. 준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랐지요. 4살이 된 아이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준서가 광문 앞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윤석이 쫓아냈지요. 저리 가. 미친년한테 가면 너도 미쳐. 준서는 울면서 물러났습니다. 광 안에서 최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준서야, 할머니 여기 있다. 준서야.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신의 참 망했어. 시어머니는 미쳐서 광에 갇히고 며느리는 쫓겨나서 죽었을 거고 어린 손자만 불쌍하지. 누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그 시어머니 악독했잖아. 천벌 받은 거지. 소문은 여전했습니다. 최 씨는 악독한 시어머니, 요강물로 며느리를 쫓아낸 악귀, 천벌을 받아 미쳐서 광에 갇힌 여자. 아무도 진실을 몰랐지요. 광 안에서 최 씨는 하루하루 시들어갔어요.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햇빛도 보지 못했지요. 눈이 점점 흐려졌어요. 나중에는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기도했지요.
서윤아, 살아있거라. 부디 살아있거라. 그것만이 최 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윤은 북쪽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국경지대로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지요.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부치를 조금씩 팔아 약을 샀어요. 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기침이 줄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았지요. 1년이 지났을 때 서윤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폐병이 나은 거예요. 기적이었지요.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윤석을 이길 수 없었지요. 힘을 길러야 했어요. 서윤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행상이었지요. 남은 돈으로 물건을 샀어요. 이 마을에서 사서 저 마을에서 팔았습니다. 서윤은 영리했어요. 어떤 물건이 어디서 귀한지 빨리 파악했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커졌어요. 행상에서 좌판으로, 좌판에서 작은 점포로 2년이 지났을 때 서윤은 제법 큰 상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윤을 북쪽의 여상인이라 불렀지요. 여자의 몸으로 상단을 일군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서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커야 했습니다. 윤석을 완전히 무너뜨릴 힘이 필요했지요. 3년째 되던 해 서윤의 상단은 도성까지 이름을 떨쳤습니다. 거부가 되었지요. 수십 명의 호위 무사를 거느릴 정도였어요. 이제 됐어. 이제 돌아갈 수 있어. 서윤은 드디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귀향이었지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마을 어귀에 호화로운 가마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호위 무사가 따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야? 어떤 귀인이 오셨나 봐. 우리 마을에 왜? 가마는 윤씨 가문 앞에 멈췄습니다. 대문 앞에는 윤석이 앉아 있었지요. 3년 동안 재산을 탕진하며 살쪄 있었어요. 윤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떤 귀하신 분이 이 누추한 곳을 찾으셨소? 윤석이 아첨하며 다가갔지요.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가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내렸지요. 짙은 청색 비단 도포를 입은 여인이었어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석이 고개를 숙였지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윤석이 말을 멈췄어요. 여인의 얼굴을 본 거예요. 윤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여인이 차갑게 웃었지요. 시숙,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서윤이었어요. 3년 전 요강물을 뒤집어 쓰고 쫓겨났던 그 며느리,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여인, 조카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윤석은 귀신이라도 본 듯 뒤로 물러났어요. 이게 어떻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서윤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시숙, 3년 전 일 기억하시지요? 무슨, 관가에 저를 밀고 하셨잖아요. 역병 환자라고, 잡아가서 불태워달라고. 윤석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그건 서윤이 손짓했습니다. 뒤에서 포교들이 나왔지요. 이자를 포박하라. 예, 포교들이 윤석을 잡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윤석이 발버둥 쳤지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시숙의 죄상을 모두 밝혀냈습니다. 서윤은 두루마리를 펼쳤어요.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조카 며느리를 관가에 밀고 한 죄. 윤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형수를 감금한 죄. 윤석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가문의 재산을 탕진한 죄. 서윤은 두루마리를 접었습니다. 이 정도면 목이 달아나도 할 말 없으시겠지요. 윤석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살려줘. 제발 살려줘. 서윤은 차갑게 말했지요. 3년 전 저도 똑같이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만 시숙은 저를 죽이려 하셨지요.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포교들이 윤석을 끌고 갔습니다. 윤석의 비명이 멀어져 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그 쫓겨난 며느리래. 살아있었어? 거부가 되어 돌아왔다던데. 윤석이 밀고 했다는 게 사실이었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급한 게 있었지요.
어머니, 서윤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야 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하인 하나가 떨며 말했지요. 마님은 뒷마당 광에. 광에?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광이라고? 시어머니를 광에 가뒀다고? 서윤은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으슥한 곳에 낡은 광이 있었지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문 열어.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호위 무사가 자물쇠를 부쉈지요. 문이 열렸어요. 어둡고 눅눅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서윤은 안으로 들어갔지요.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넉마를 걸친 채 뼈만 남은 몸, 백발이 된 머리카락. 서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흐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요. 누구냐?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밥 주러 왔느냐? 최 씨는 바들바들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살았느냐? 내 강아지 서윤이는 무사하냐? 3년 동안 매일 했던 말인 것 같았어요. 매일 물었던 것 같았지요. 서윤이 살았는지, 무사한지. 서윤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 서윤이 울부짖었어요. 저예요, 서윤이에요. 최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서윤이? 예, 어머니. 어머니가 살려주신 서윤이가 돌아왔어요. 최 씨의 손이 떨렸어요. 서윤의 얼굴을 더듬었지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 손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마를 만지고, 눈을 만지고, 코를 만지고, 입술을 만지고,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뭐냐?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왔느냐? 예, 어머니. 왔어요. 정말 내 새끼냐? 예, 어머니. 서윤이에요. 살아있었구나. 최 씨의 울음이 터졌어요. 꿈이 아니구나. 서윤은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통곡했지요. 3년 만에 재회, 지옥 같은 3년을 버틴 끝에 만난 두 사람. 마당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두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서윤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광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어요. 최 씨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따스함을 느꼈지요. 따뜻하구나. 예, 어머니. 이제 따뜻한 곳에서 사실 거예요. 서윤은 시어머니를 최고급 별채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방, 폭신한 이불, 깨끗한 옷. 3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었지요. 그날 저녁 서윤은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하얀 쌀밥, 고깃국, 나물 반찬, 정갈하게 차린 밥상을 시어머니 앞에 놓았지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술 떴지요. 입에 넣었습니다.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맛있구나. 3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지요. 서윤도 울었습니다. 최 씨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서윤아. 예, 어머니. 그날 내가 내게 준 그 지린내 나는 물이 얼마나 짰느냐. 서윤은 고개를 숙였지요. 내 가슴은 그것보다 수천 배는 더 짰단다.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강을 들 때 내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 내 머리 위로 쏟을 때 내 심장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모른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너를 살리려면 그 방법뿐이었다. 최 씨가 서윤의 손을 꽉 쥐었지요.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물이었습니다. 최 씨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 물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서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지린내가 광군의 손길로부터 저를 지켜줬어요. 그 소금이 윤석의 추적을 막아줬어요. 그 보따리가 저를 살렸어요. 최 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지요.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살린 거예요. 서윤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또 한참을 울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문이 열리고 아이가 들어왔지요. 4살이 된 준서였어요. 서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준서야. 준서는 낯선 여인을 보고 멈췄지요. 누구세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서야.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야. 준서의 눈이 커졌지요. 엄마요? 응, 엄마야. 준서야, 엄마가 돌아왔어. 준서는 잠시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엄마. 준서가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서윤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준서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3년 만에 안는 아들. 말도 못하던 아기가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지요. 서윤은 아들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최 씨가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후 마을 사람들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 씨가 악독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을,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악귀가 된 것이었다는 것을, 요강물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소금이 눈물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들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린물 보따리의 전설이라 부르며 대대손손 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시어머니는 엄하고 요강물은 더럽다고. 하지만 진실은 때로 가장 차가운 가면 뒤에 숨어 있는 법이에요. 가장 뜨거운 사랑이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최 씨가 보여준 지독한 연극은 자식을 살리기 위한 가장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서윤이 보여준 효도는 그 희생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보답이었지요. 지금도 그 마을 대문에는 밤마다 따스한 등불이 밝혀져 있다고 해요. 길 잃은 나그네가 언제든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치 그 옛날 지린내 나는 요강물을 들고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했던 어머니의 그 지독하고도 깊은 사랑처럼요. 이제 오늘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지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방 안에도 가득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무거워진 눈꺼풀을 자연스럽게 감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밤도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 곁에도 분명 최 씨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엄하고 차갑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서윤처럼 꼭 보답해 주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효도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편안한 잠자리 되세요.